경찰서 안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한 명의 한국 중년 여성이 작은 일본 여성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60에 가까운 한국 아줌마가 26살 일본 며느리에게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해 보이던 일본 며느리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고요. 이 모든 일은 1년 전 김순애 씨가 아들 태연이가 데려온 일본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어느 봄날 서울 변두리의 조그만 아파트에서 김순애 씨는 분주하게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8배 늦둥이로 낳은 아들 태연이가 오늘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거든요. 아이고, 우리 태연이가 드디어 여자친구를 데려오네. 순애 씨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30살이 된 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늘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 여자친구가 일본 사람이에요. 그때 순애 씨의 표정이 굳어졌었죠. 물론 요즘 국제 결혼이 흔하다고는 하지만 하필 일본이라니 복잡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사람이라고 우리 태연이가 뭐가 부족해서 하지만 아들이 좋아한다니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도 끓이고 불고기도 구워놓고 나물도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오후 3시쯤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왔어요. 태연이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작은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순애 씨가 거실로 나와 보니 아들 옆에 작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160cm도 안 될 것 같은 왜소한 체격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순애 씨는 첫인상부터 실망스러웠습니다. 뭔가 기운도 없어 보이고 말도 작게 하고 전형적인 일본 여성의 모습 그 자체였거든요. 이쪽은 사토 유키라고 해요. 유키야, 우리 어머니시다. 안녕하세요. 사토 유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키는 깊숙이 인사를 했지만 순애 씨 눈에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한국어도 어색하고 인사법도 일본식이고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들어와서 앉아요.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유키가 일본에서 온 지 2년 정도 됐어요. 지금 한국어 공부하면서 번역 일도 조금씩 하고 있고요. 번역 일이요? 네, 간단한 문서 번역이요.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서 어려워요. 유키의 한국어는 정말 서툴렀습니다. 문장도 어색하고 발음도 부정확하고 중간중간 말이 끊기기도 했어요. 순애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애가 우리 며느리가 되면 어떻게 살지? 음식을 먹으면서도 유키는 젓가락질도 서투르고 김치를 먹을 때는 너무 매워서 물을 계속 마셨습니다. 불고기는 괜찮아 하더니 나물 반찬은 거의 손도 대지 않더군요. 김치 너무 매워요? 순애 씨가 물어보니 유키가 죄송하다는 표를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래요,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김치도 못 먹는 사람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려고 하나. 대화도 쉽지 않았습니다. 유키는 말수가 적고 대답도 짧게 하고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어요. 태연이가 중간에서 계속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죠. 유키가 일본에서 대학교 다녔어요. 전공이 뭐였지? 문학. 일본 문학이요. 아, 그래요? 그럼 책을 좋아하나 보네요? 네,
조금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순애 씨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렇게 소극적이어도 되나 싶었거든요. 2시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낸 후 태연이와 유키가 돌아갔습니다. 유키는 나가면서도 계속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요. 자주 놀러 와요. 순애 씨는 예의상 그렇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2사람이 떠나고 나서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태연이가 저 애를 정말 좋아하나? 뭐가 좋다고? 키도 작고 말도 없고 한국 음식도 못 먹고 한국어도 서툴고. 순애 씨 눈에는 단점투성이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태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늘 어땠어요? 유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애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글쎄, 조용하긴 하더라. 유키가 원래 내성적이에요. 아직 한국 생활에 적응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태연아, 너 정말 그 애랑 결혼할 생각이야? 네, 엄마. 저 유키 정말 좋아해요. 착하고 순하고 엄마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하실 거예요. 순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저런 애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면 집안일은 누가 하지? 시부모 모시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순애 씨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현실적인 걱정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때의 순애 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를요. 그로부터 6개월 후 태연이와 유키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조촐했어요. 태연이 쪽 친척들만 오고 유키 쪽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거든요. 유키야, 부모님은 왜 안 오시나? 순애 씨가 물어보니 유키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그리고 한국까지 오기 어려우셔서요. 아, 그래. 그럼 나중에라도 인사드려야지.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순애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딸이 결혼하는데 부모가 한 번도 얼굴을 안 비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결혼 후 유키는 태연이와 함께 신혼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순애 씨 집에 와서 인사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했는데 올 때마다 순애 씨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유키야, 김치찌개 끓이는 법 알려줄까? 아, 네. 감사합니다.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하면서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유키의 손놀림이 영 어색했습니다. 양파를 써는 것도 서툴고 김치를 볶을 때도 불 조절을 제대로 못하고 간을 맞추는 것도 엉망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유키야. 김치를 먼저 볶아서 단맛이 나게 해야 돼. 네. 이렇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순애 씨가 직접 손을 잡고 가르쳐줘도 유키는 쉽게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가르쳐준 걸 다음에 오면 또 잊어버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했어요. 아이고, 이런 걸 언제 다 가르치지? 순애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한국 요리를 못하면 아들이 얼마나 서러울까 싶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유키가 한국 생활에 적응을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아파트 이웃들과도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시장에 가서도 물건 값을 제대로 깎지 못하고 은행이나 관공서 일도 혼자서는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태연아, 유키가 은행 업무도 혼자 못한다며? 네,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서요. 제가 같이 가거나 아니면 엄마가 도와주시면. 아이고, 언제까지 이럴 거야? 결혼한 사람이 이런 것도 혼자 못하면 어떻게 해? 순애 씨는 점점 불만이 쌓여갔어요. 며느리라는 사람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갈 건지 답답했거든요. 어느 날은 유키가 전화를 받는 모습을 봤는데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모시모시. 일본어로 전화를 받는 유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빠르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 같았는데 순애 씨는 일본어를 모르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누구 전화였어? 아, 일본에 있는 친구요. 친구가 자주 전화하네. 네, 가끔요. 유키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순애 씨는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순애 씨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유키가 아이 계획에 대해서도 미적미적할 때는 정말 답답했어요. 유키야, 결혼한 지도 벌써 몇 개월인데 아이 계획은 어떻게 생각해? 아, 그건 아직 조금 덜하니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죄송해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순애 씨는 이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어요. 결혼을 했으면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유키는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급기야 태연이한테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태연아, 유키랑 진지하게 이야기해봐.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뭔가 이상해. 결혼한 사람 같지가 않다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한국 생활 적응도 못하고, 아이 계획도 없고. 태연이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곤란해했어요. 엄마, 유키도 노력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벌써 몇 개월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집안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유키도 눈치를 챘는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그것 때문에 더욱 답답해 보였어요. 어느 날은 유키가 집에 혼자 있을 때 택배가 왔는데 일본에서 온 것 같은 상자였어요. 순애 씨가 우연히 그걸 봤는데 유키가 황급히 숨기더군요. 뭐가 왔나? 아, 일본에서 온 과자요. 별거 아니에요. 과자? 누가 보낸 거야? 친구가. 그냥 선물로요. 순애 씨는 이상했어요. 일본에서 택배로 과자를 보낼 정도로 가까운 친구가 있다면서 왜 결혼식에는 아무도 안 왔을까? 그리고 그 상자가 보통 과자 상자 같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며느리 물건을 함부로 뒤져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두었습니다. 다만 의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날 밤 남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좀 이상하지 않아? 왜? 뭐가? 글쎄,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전화 받을 때도 그렇고, 택배 왔을 때도 그렇고, 그냥 내성적인 성격 아닐까? 내성적인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 같아.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잖아. 남편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순애 씨는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키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마침 야쿠자가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화면에서 일본 조직원들이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나왔는데 유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가짜예요. 진짜는 저렇지 않은데. 순애 씨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유키야, 뭐라고 했어?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키는 당황한 듯 얼버무렸지만 순애 씨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야쿠자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것 같은 말을 했다는 걸요. 왜 저런 말을 하지? 평범한 일본 사람이 야쿠자에 대해 뭘 알겠어? 이런 일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순애 씨는 며느리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뭘 숨기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우리 며느리가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할까? 하지만 이때의 순애 씨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의심하고 있는 며느리의 정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요. 결혼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순애 씨의 의심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유키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순애 씨가 며느리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을 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유키가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어로 빠르게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평소에 듣던 유키의 목소리와 너무 달랐습니다. 뭔가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한국어로는 그렇게 또박또박 말하지 못하면서 일본어로는 이렇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아, 어머님, 유키가 순애 씨를 발견하고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면서 평소처럼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반찬 좀 가져다 주려고. 누구랑 통화했어? 아, 일본에 있는 가족이요. 가족? 부모님이야? 순애 씨가 물어보니 유키가 잠시 망설였어요. 네, 아버지랑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몸이 안 좋다고 하지 않았어? 괜찮아? 네, 많이 좋아지셔서요. 순애 씨는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아프다고 했다가 갑자기 좋아졌다고 하고 전화 목소리도 평소와 너무 달랐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런데 유키야, 일본어로 말할 때랑 한국어로 말할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더라. 아, 그래요? 일본어가 편해서 그런가 봐요. 유키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순애 씨는 석연치 않았어요.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다면서 아직도 한국어가 그렇게 어색할까 싶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키 집에 갔을 때 현관 앞에 여러 개의 편지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일본에서 온 것들이었어요. 유키가 그 편지들을 보더니 급하게 가방 안에 숨겼습니다. 편지가 많이 왔네. 아, 네. 친구들이 가끔 보내요. 친구들이 편지를 이렇게 많이 보내. 요즘 시대의 편지를. 순애 씨는 의아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편지를 주고받는 경우가 흔하지 않거든요. 더구나 외국까지 편지를 보낼 정도면 정말 특별한 사이여야 할 텐데 그렇다면 왜 결혼식에는 아무도 안 왔을까요? 유키야, 일본에 정말 가족이나 친구들이 많구나. 그런데 왜 결혼식 때는 아무도 안 왔어? 유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째, 다들 바빠서요. 그리고 한국까지 오기가 어려워서. 그래도 가족은 와야 하는 거 아냐? 딸이 결혼하는데. 일본은 한국과 문화가 달라서요. 이해해 주세요. 순애 씨는 이 대답도 납득이 안 됐어요. 문화가 다르다고 해도 딸의 결혼식에 부모가 안 온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정말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분명히 있어. 또 그 이야기야? 그냥 성격이 내향적인 거 아닐까? 내향적인 게 아니라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전화할 때 목소리도 완전 다르고 편지도 계속 숨기고 그렇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하겠어? 며느리 사생활까지 캐물을 수는 없잖아. 남편은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순애 씨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다음 주에 또 며느리 집에 갔을 때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키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수첩을 봤는데 일본어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순애 씨는 일본어를 읽을 수 없었지만 숫자들이 많이 적혀 있는 것 같았고 뭔가 계산을 한 흔적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적힌 한자 몇 개는 알아볼 수 있었는데 금액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금액? 왜 금액 계산을 하지? 순애 씨의 머릿속에 안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일본에 있는 가족한테 돈을 보내는 건 아닐까? 아니면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닐까? 어머님, 뭘 보세요? 유키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순애 씨가 수첩을 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순애 씨는 깜짝 놀라며 손을 뗐습니다. 아, 미안해. 그냥 뭐 적어놨나 싶어서. 유키는 급하게 수첩을 닫으면서 서랍 안에 넣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그 순간 순애 씨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일본에서 계속 편지가 오고 전화도 자주 받고 돈 계산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한 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혹시 일본에 있는 가족들이 가난해서 우리 며느리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에 못 온 것도 돈이 없어서이고
편지를 자꾸 보내는 것도 돈 얘기를 하려는 거고, 전화할 때 목소리가 달라지는 것도 돈 문제로 심각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고, 그럼 우리 태연이가 벌어온 돈으로 일본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건가? 이 생각이 들자 순애 씨는 화가 났어요. 아들이 열심히 벌어온 돈을 며느리가 친정으로 보내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며칠 후 태연이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태연아, 요즘 생활비 어째? 빠듯하지 않아? 괜찮아요, 엄마. 왜요? 그냥 유키가 일본 가족들과 연락을 자주 하는 것 같아서. 태연이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어요. 가족이니까 연락하죠. 그냥 안부 인사하는 거예요. 안부 인사만? 네. 뭐가 문제 있어요? 순애 씨는 아들에게 직접 말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자신의 추측이 틀렸을 수도 있고 괜히 부부 사이를 나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을 확인할 기회가 곧 찾아왔어요. 어느 날 유키가 또 일본어로 전화를 받고 있는 걸 봤는데 이번에는 목소리가 좀 심각해 보였어요. 뭔가 다급하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중간중간 한숨도 쉬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나서 유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걱정스러운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순애 씨가 물어보니 유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그 표정이 별일 아닌 것 같지 않았어요. 분명히 일본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았고 그 문제가 돈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순애 씨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 우리 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냥 놔둘 순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아들에게 말하자니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순애 씨는 결심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말이에요. 며느리가 정확히 뭘 숨기고 있는지, 일본 가족들이 정말로 돈을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순애 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추측하고 있는 것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며느리의 진짜 정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요. 결혼한 지 10개월이 지나갈 무렵 순애 씨의 의심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며느리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결심한 후 기회만 되면 유키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드디어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태연이가 이틀간 출장을 가게 되면서 유키가 혼자 집에 있게 된 거예요. 순애 씨는 이때다 싶어서 며느리와 진짜 대화를 나눠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순애 씨는 김치와 반찬을 들고 며느리 집을 찾아갔어요. 유키야, 태연이 없으니까 심심하지? 아, 네,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유키는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인사했지만 순애 씨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태연이가 없을 때 조금 더 편안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혼자 뭐 하고 있었어? 책 읽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 위에 일본어로 된 책이 놓여 있었어요. 제목을 볼 수는 없었지만 꽤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무슨 책이야? 아, 그냥 소설이에요. 유키가 얼버무리며 책을 치웠지만 순애 씨는 그 책이 소설 같지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뭔가 전문 서적 같아 보였거든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앉았습니다. 순애 씨는 이번 기회에 며느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유키야, 우리 이제 가족이 된 지도 오래됐는데 아직도 서로 잘 모르는 것 같아. 네, 죄송해요. 제가 말이 부족해서요. 말이 부족한 게 아니라 뭔가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아. 나한테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야? 순애 씨의 직접적인 질문에 유키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격이 내성적이어서요. 내성적인 게 아니야. 나도 이 나이까지 살면서 사람들 많이 봤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유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숙이며 부인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님. 순애 씨는 답답했어요. 이렇게 계속 돌려서 이야기하면 언제 진실을 알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유키야, 솔직히 말해봐. 일본에 있는 가족들이 너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유키가 깜짝 놀랐어요. 네, 돈이요? 그래. 자꾸 전화 오고 편지 오고 너도 뭔가 계산하고 있고 혹시 친정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아니야? 유키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이렇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지? 순애 씨의 목소리에 조금 답답함이 섞였어요. 유키는 한참을 고민하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유키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일본에서 온 전화인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받아야 해요. 유키가 전화를 받으며 거실 한쪽으로 이동했어요. 하지만 거리가 가까워서 순애 씨에게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어로 대화가 시작됐는데 평소와 완전히 다른 유키의 목소리였어요.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고 뭔가 지시를 내리는 것 같은 어조였습니다. 순애 씨는 일본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유키의 말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전화 통화가 5분 정도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키가 한국어로 한마디 했어요. 그럼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확실히 하고요. 순애 씨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한국어였는데 평소 유키가 하는 어색한 한국어가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한국어였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유키가 돌아왔을 때 순애 씨는 그 한국어에 대해 물어봤어요. 유키야, 방금 전화 끝에 한국말 했지? 유키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네, 언제요? 방금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라고 했잖아. 그런데 평소보다 한국말이 너무 자연스럽더라. 유키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뭔가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아, 그냥 가끔 그런 표현은 한국어가 더 편해서요. 하지만 순애 씨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평소에 간단한 한국어도 어색하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유창할 수 있을까요? 유키야, 혹시 한국어 실력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거 아냐? 아니에요. 정말 서툴러요. 유키는 부인했지만 이제 순애 씨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며느리가 한국어 실력을 일부러 숨기고 있다는 걸요. 왜 숨기는 거야? 한국말 잘하면 좋은 일인데 왜 서툰 척해? 순애 씨의 추궁에 유키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아직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방금 그 한마디만 들어도 웬만한 한국 사람보다 정확했어. 유키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소극적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도 한국어가 평소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순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한국말이 완전히 다르네. 평소에 왜 그렇게 어색하게 말했어? 유키는 자신도 모르게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급하게 다시 평소의 어색한 말투로 돌아갔습니다. 아, 죄송해요. 긴장해서. 그냥.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순애 씨는 모든 걸 확신하게 됐거든요. 유키야, 너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한국어 완전히 잘하면서 왜 서툰 척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긴 뭐가. 분명히 일부러 그런 거잖아. 대체 왜 그렇게 했어? 순애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금까지 느꼈던 의심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유키는 더 이상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회를 찾지 못해서 1년 가까이 우리가 대화를 나눴는데 기회를 찾지 못했다고. 순애 씨는 화가 났어요. 며느리가 지금까지 자신을 속여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다른 것도 거짓말이지? 일본에서 온 전화들, 편지들, 그런 것들도 다 뭔가 숨기고 있는 거네. 유키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유키야, 나는 내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대했어. 그런데 너는 나한테 거짓말만 했네. 순애 씨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유키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뭐, 또 변명할 거야? 그때 현관문 소리가 났어요. 태연이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왔네요? 무슨 일 있어요? 태연이가 들어오며 물어봤는데 거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눈치챘어요. 아들아, 잘 왔다. 너희 둘이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구나. 순애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분명히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집에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정말 큰 거짓말쟁이야. 한국어 완전히 잘하면서 지금까지 서툰 척했다고. 그래, 그럼 왜 그랬을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분명히 뭔가 숨기려는 게 있으니까 그랬겠지. 순애 씨는 이제 며느리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됐어요. 단순히 내성적이고 서툰 며느리가 아니라 뭔가 계획적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하지만 아직은 유키가 정확히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며느리를 예전처럼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을 들킨 후 유키와 순애 씨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어려워졌고 서로 조심스러워했어요. 태연이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눈치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 순애 씨는 평소처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생선을 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일본어가 들렸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한국어가 서툰 일본 남성 두 명이 생선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나이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생선가게 사장님은 일본어를 못하니까 당황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일본말을 못해서. 유키 씨, 그때 마침 유키가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순애 씨를 만나러 온 거였어요.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유키가 순애 씨에게 인사하는데 그 일본 남성들이 유키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순간 바뀌었어요. 뭔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사토 씨, 그중 한 명이 유키를 부르더니 일본어로 뭔가 말했어요. 순애 씨는 일본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키의 표정도 급변했어요. 평소의 온순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뭐 하시는 분들이죠? 유키가 한국어로 물어봤는데 목소리에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일본 남성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그중 한 명이 일본어로 뭔가를 말했어요.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어조가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키가 갑자기 일본어로 뭔가를 말했는데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두 일본 남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급하게 고개를 숙이더니 뒤로 물러났어요. 스미마센, 스미마센, 사과하며 계속 뒤로 물러나더니 결국 시장에서 달아나듯 사라졌습니다. 순애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 한마디에 두 남자가 완전히 기가 죽어서 도망간 거거든요. 유키야, 저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어? 유키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곧 평소의 조용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경찰 부른다고 했어요.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괴롭히지 말라고요. 경찰 부른다고? 순애 씨는 의아했어요. 단순히 경찰 부른다고 했을 뿐인데 저렇게 무서워할까 싶었거든요. 더구나 그 사람들이 유키를 알아보는 것 같았는데 그냥 우연히 마주친 관광객이라기엔 뭔가 이상했어요. 저 사람들이 너를 아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그냥 같은 일본 사람이니까
말을 걸어본 것 같아요. 유키의 대답은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순애 씨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 씨는 계속 그 상황을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유키가 일본어로 한 말이 단순한 경찰 신고, 위협이 아니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 사람들이 유키를 보고 왜 그렇게 놀랐지? 그리고 유키가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무서워했을까? 더욱 이상한 건 유키의 태도 변화였어요. 그 일본 남성들을 봤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평소에 소심하고 조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당당하고 위압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태연이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연아, 오늘 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유키한테 시비를 거는 것 같더니 유키가 뭐라고 하자 갑자기 도망갔어. 태연이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어요. 아, 그래요? 유키가 경찰 부른다고 했나 보네요.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들이 유키를 아는 것 같았어. 그냥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닌 것 같더라고. 에이, 설마요. 그냥 같은 일본 사람끼리 말을 건 거 아닐까요? 태연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순애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순애 씨는 유키에게 그때 일에 대해 다시 물어봤습니다. 유키야, 그때 시장에서 만난 일본 사람들 말인데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었어? 유키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너를 이름으로 불렀지? 사토 씨라고 했던데? 유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자신이 사토라는 성으로 불린 걸 순애 씨가 알아들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아, 그냥 일본에서는 성으로 부르는 게 예의라서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성으로 부를까? 뭔가 아는 사이 같았는데 순애 씨의 추궁에 유키는 점점 더 불편해했어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다 마주친 거예요. 하지만 순애 씨는 납득하지 못했어요. 그날 본 유키의 모습이 너무 강렬해서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며느리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을 숨겼던 것, 일본에서 계속 오는 전화와 편지들, 그리고 오늘 본 그 당당하고 위압적인 모습까지. 우리 며느리가 대체 뭘 하던 사람일까? 정말 그냥 평범한 일본 여성일까? 며칠 후에는 더욱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유키가 전화 받는 걸 또 봤는데 이번에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보고를 받고 있는 것 같았고 중간중간 지시를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나서 유키에게 물어봤어요. 누구 전화였어? 친구요. 친구가 그렇게 정중하게 전화해. 마치 내가 윗사람인 것 같더라. 유키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일본에서는 원래 그래요. 예의를 지켜서 말해요. 순애 씨는 이 대답도 납득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정말 이상해.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또 그 이야기야? 그냥 문화 차이 아닐까? 문화 차이가 아니야.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시장에서 본 그 모습은 정말 다른 사람 같았다고. 순애 씨는 이제 며느리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됐어요. 단순히 내성적이고 평범한 일본 여성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배경이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며느리 유키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이때부터 순애 씨는 본격적으로 며느리의 정체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놀라운 진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순애 씨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집안 딸이었다는 충격도 컸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유키 아버지가 말했던 젊었을 때 좋지 않은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대체 어떤 일이었길래 그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걸까요?
어느 날 오후 순애 씨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유키가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순애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보는 앞에서 유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유키가 깜짝 놀라며 순애 씨를 일으키려 했지만 순애 씨는 꿋꿋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유키야, 정말 미안하다. 순애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정말 바보였어.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의심만 했어.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기자들도 카메라맨들도 모두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제발요. 유키도 눈물을 흘리며 순애 씨를 일으키려 했어요. 아니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순애 씨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유키를 올려다봤어요. 너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착한 아이야. 아버지가 누구든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 순애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는 우리 태연이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해줬잖아. 그런데 나는 너를 의심하고 못 믿었어. 기자들이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지만 순애 씨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너는 내 딸이야. 내가 평생 지켜줄 거야. 유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순애 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모든 걸 숨겨서 어머님까지 이런 일에. 그만해, 유키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두 사람이 서로를 붙잡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도 숙연해졌어요. 어머님이 저를 진짜 딸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내가 감사하지. 이런 착한 딸을 만나게 해줘서. 그때 태연이가 달려와서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 유키, 일어나세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하지만 순애 씨는 기자들을 향해 당당하게 말했어요. 네, 우리 며느리 아버지가 예전에 야쿠자였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요? 기자들이 놀라며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우리 며느리는 그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착하고 훌륭하게 자랐어요. 오히려 더 자랑스럽죠. 시어머니로서 후회는 없으신가요? 한 기자가 물어보자 순애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후회요? 이런 좋은 딸을 만난 걸 왜 후회해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시나 봐요. 순애 씨의 당당한 모습에 유키는 더욱 감동했어요. 어머님, 유키야, 고개 들어. 당당하게 살아.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그날의 영상은 인터넷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순애 씨의 행동에 감동했어요. 진정한 가족애가 무엇인지 보여준 시어머니라는 댓글들이 달렸죠. 하지만 순애 씨에게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며느리와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세 가족이 함께 앉아 이야기했어요. 유키야,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숨기지 마. 우리가 다 함께 해결해 나가자.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가족이 무슨 감사해.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 딸로 살아. 태연이도 감동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유키를 이렇게 받아주셔서. 바보야, 내가 고맙지. 이런 좋은 며느리를 데려와줘서. 그렇게 이 가족은 어떤 시련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뭉쳐졌습니다. 경찰서에서 무릎 꿇고 사과했던 그 순간은 진정한 가족이 되는 시작점이었어요.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야? 사실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순애 씨는 또 무슨 비밀이 있나 싶어 긴장했어요. 아버지 일로 한국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조사? 과거 일 때문에. 일본 경찰에서 한국 경찰에 수사 협조 요청을 했대요. 순애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돈이 정말로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었던 걸까요? 유키야, 너 아버지가 정확히 뭘 했던 거야? 유키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아버지가 젊었을 때 조직에 있었어요. 조직? 네, 야쿠자요. 순애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의 아버지가 야쿠자였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20년 전에 완전히 손을 뗐고 지금은 합법적인 사업만 해요. 그래도 야쿠자라니 순애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무리 과거 일이라고 해도 충격이 컸거든요. 어머님, 제가 모든 걸 감당할게요. 어머님께는 피해가 안 가도록 할게요. 이틀 후 정말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키와 함께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애 씨는 고민했어요. 이런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지만 며느리를 혼자 보낼 수도 없었거든요. 내가 같이 갈게. 어머님 안 돼요. 괜히 어머님까지. 됐어. 우리 가족 일인데.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일본 야쿠자 관련 조사라는 소식이 언론에 흘러나간 것 같았습니다. 사토 유키 씨와 관계자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경찰관이 안내했지만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면서 소란스러워졌어요. 야쿠자와 관련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한국인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순애 씨는 당황했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질 줄은 몰랐거든요. 조사실에서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일본 경찰에서 과거 야쿠자 조직 관련 수사를 재개했는데 사토 료에이 씨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들도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네요. 관련성이라니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순애 씨가 항변했지만 경찰관은 절차라고 했어요.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후 다행히 유키와 태연이 그리고 순애 씨는 아무 혐의가 없다는 게 확인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찰서 밖으로 나오니 더 많은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야쿠자 딸과 결혼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가족들은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앞으로도 관계를 유지할 건가요? 순애 씨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났어요. 며느리 때문에 이런 망신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기자가 유키에게 모욕적인 질문을 했어요. 야쿠자 딸로 태어난 게 후회되지 않나요? 한국 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유키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걸 보자 순애 씨의 마음에 뭔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며느리의 아버지가 야쿠자였다는 충격보다도 지금 이 순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더 마음 아팠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어요. 유키가 왜 그렇게 모든 걸 숨기려 했는지,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았는지를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이런 시선을 받으며 살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만큼은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거였구나. 순애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보는 앞에서 유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가족이 된 후 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찰서에서의 그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순애 씨와 유키의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의 상징이 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순애 씨에게는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오후 온 가족이 순애 씨 집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유키는 이제 더 이상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한국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이제 이게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 처음엔 그렇게 매워했으면서. 처음에는 정말 매웠는데 지금은 어머님 손맛이 그리워요. 순애 씨는 흐뭇하게 웃으며 유키의 그릇에 김치찌개를 더 떠주었어요. 나도 유키가 만든 일본 음식 먹어보고 싶어. 정말요? 그럼 다음에 오코노미야키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님 입맛에 맞게 조금 덜 달게 만들어서요. 그래, 기대할게. 그때 태연이가 유키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순애 씨가 궁금하다는 듯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유키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생겼어요. 순애 씨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 정말이야? 네, 석 달 됐어요. 순애 씨는 기뻐서 유키를 꽉 안았어요. 아이고, 우리 유키야. 정말 기뻐. 어머님이 할머니가 되세요. 할머니라. 아이고, 내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순애 씨는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키야, 아이가 태어나면 일본 할아버지께 보여드려야 하는 거 아냐? 네,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일본에 갈 수 있을까? 일본어도 못하는데. 유키가 순애 씨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아버지가 한국어 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그래도 아직 좀 무서워. 순애 씨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사돈이 과거에 야쿠자였다는 사실이 여전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어머님,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유키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평생 아버지 과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랬겠구나. 하지만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고. 순애 씨는 자신이 한 말의 의미를 새삼 깨달았어요. 맞아.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하지. 네.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어머님을 만나면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태연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장인어른이 어머님을 정말 존경한다고 하세요. 딸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분이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순애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결심했어요. 좋아, 그럼 아이 낳고 나서 일본에 가보자. 사돈도 만나고 손주도 보여드리고. 정말요? 유키가 기뻐하며 물어보자 순애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손주 외할아버지인데 당연히 만나야지. 그날 저녁 유키와 태연이가 돌아간 후 순애 씨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1년 전만 해도 며느리를 의심하고 못마땅해 했던 자신이 지금은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순애 씨는 처음 며느리를 만났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작고 조용하게 고개만 숙이고 있던 유키의 모습을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서 한국에 왔는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려고 했는지를요. 며칠 후 순애 씨는 동네 친구들과 만났어요. 순애야, 요즘 며느리는 어때? 그 일 있고 나서 괜찮아? 무슨 괜찮아? 나는 오히려 더 좋아졌어. 더 좋아졌다고? 야쿠자 딸인데?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게 뭐 어때서? 내 며느리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이야. 그리고 곧 할머니 될 거야. 할머니? 응, 우리 유키가 임신했어. 석 달 됐다고 하더라. 친구들이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순애야, 조심해야 하는 거 아냐? 사돈이 그런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 뭐가 그런 사람이야? 순애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해. 우리 사돈은 지금 정말 좋은 사람이야. 딸도 정말 잘 키웠고. 너 정말 변했다. 응, 나도 그래. 며느리 덕분에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친구들은 순애 씨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면서도 감동했어요. 집에 돌아온 순애 씨는 유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키야, 나야.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별일 아니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유키는 감동했어요. 순애 씨가 먼저 안부 전화를 건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유키야, 몸 조심해. 임신 중이니까 무리하지 말고. 네, 알겠어요. 어머님도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유키야. 네, 사랑한다. 전화기 너머로 유키가 감격해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저도 정말 사랑해요. 정말 많이요. 몇 달 후 건강한 손주가 태어났어요. 순애 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 손주야, 할머니가 왔다. 순애 씨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유키가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행복을 주셔서. 내가 더 감사하지. 이런 좋은 딸을 만나게 해줘서.
그리고 약속대로 일본에 갔어요. 사토 료헤이와 만난 순애 씨는 정말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딸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료헤이가 깍듯하게 인사하자 순애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런 좋은 딸을 키워주셔서. 과거 일로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의 사돈 어른이 어떤 분인지가 중요하죠. 료헤이는 순애 씨의 마음 넓음에 감동했어요. 일주일간 일본에서 지내면서 순애 씨는 정말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사돈과도 친해졌고 유키의 어머니와도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 가족이네요. 유키의 어머니 에미코가 말하자 순애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국경이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통하면 가족이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순애 씨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지만 이제는 마음을 먼저 보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순애 씨가 말했어요. 내가 평생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알아? 뭔데요? 태연이가 물어봤어요. 유키를 내 딸로 받아들인 것. 그리고 너희들을 진짜 가족으로 만난 것. 유키가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님, 가족이 되는 데는 피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더라. 순애 씨는 손주를 안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행복할 거야. 한국 할머니도 있고, 일본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테니까. 태연이가 감동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유키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고맙긴 뭘. 내가 더 고맙지. 순애 씨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키 덕분에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되었어. 편견 없이 사람을 보는 법도 배웠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순애 씨는 생각했어요. 경찰서에서 무릎 꿇고 사과했던 그 순간이 정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이었구나.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고 그 과거가 항상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순애 씨는 며느리를 통해 이런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국경도, 언어도, 심지어 과거의 상처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름다운 가족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순애 씨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따뜻한 실화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